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라이브 썰전에서는 조금 전 마무리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되는 법안이, 선거제 법안이 여야 간의 거친 충돌 속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그 뉴스와 함께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이 작심하는 비판한 내용, 이 이야기 좀 나눠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두 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거로 따진다면 2년 4개월이고요. 태블릿 PC 사건이 불거진 뒤로는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서 이제 주문을 읽었는데요. 어느 부분을 좀 가장 주목해서 들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또 국민적인 이 의문이기도 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자면 뇌물 수수에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중죄를 받아야 하느냐.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귀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검찰에서 그 부분을 기소할 때 네. 특검에서 경제 공동체 이론을 내세웠었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익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경제 공동체다. 근데 오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냐면 네. 말하자면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공동 정범이 구성이 되는 요건이라는 것은 서로 공모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획하고 말하자면 추진했던 예.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약간 사실은 보면 이 법리 해석을 좀 바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눈에 띄었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소수 의견도 말하자면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도 일일이 나와서 세 분이 세 분이요. 얘기하도록 한 부분은 저는 그것은 매우 적절했다.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 수석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더 추가할 내용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한다면 말 세 마리.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때 말 소유권과 그러니까 집에서 전세 설정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러면 말 같은 경우는 소유권 다루고 네. 이용권 다루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정리를 해줬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뇌물 수수라고 하는 게 어떤 처분권의 획득을 통해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걸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내 상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라고 예. 하는 어떤 이런 의심을 해소를 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판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대법원 선고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운 사건 이후 22년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이 판결, 우리 지금 정치권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파장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찻잔 속에서 뭔가의 소용돌이 정도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네. 나아가서 사면 복권 얘기는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는. 사실은 오늘 대법원 판결이 없었어도 사실은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네, 문제. 거기다. 이거 같은 예. 경우 확정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데서 사면 복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게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이제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의 쓸데없는 주장은 이제 좀 자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였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가능할까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 김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적어도 총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사면이라는 조치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나 이제 해소가 됐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말 세 마리하고 영재센터 네. 16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 관련해서 본다면 이른바 경제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경제적 불확실성은 어쨌건 이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그 대한민국 어쨌든 최고의 그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인 삼성의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일단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이 사면 논란은 이제는 뭐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에 보면 상당히 그 말하자면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이 하나의 죄로서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술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형량에 또 더구나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예. 지금 현재 검찰은 이제 8개월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라고 표현되는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는 그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부분에 있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제일모직에 안했던 그 계열사들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식회가 작동했다, 뭐 증거에 인멸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검찰, 특히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윤석열 호가 뭐 며칠 때 이제 압수수색에 이제 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당 수사팀들 그 힘을 받게 되겠죠? 받게 될까요? 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네. 사실은 현재까지 진행된 거로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자 윤석열 그 총장이 그 취임 일성으로 기업 비리 이거 저 척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쪽으로 상당히 그 수사에 그 이 힘이 모여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근데 마침 오늘 그 대법원 판결 중에서 저희가 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판시 내용 중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부정청탁이라는 건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그 이 사안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네. 그런 정황이 인정이 되면 그거는 되는 거다. 충분히 그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로 본다면 지금까지 그 삼바라 그러는 게 좋겠어요. 네네. 줄여서 그 삼바 수사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이 부딪혔던 여러 가지 한계는 주요 증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승계를 위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였냐면 증거 인멸이라는 아주 곁까지 해당되는 걸로 뭐 구속이 되거나 기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 삼바의 이제 모기업이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이제 그 합병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고 지배권을 네. 그 확립하는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적인 고리를 쫓아가는 수사가 훨씬 지금보다는 법리적으로도 탄력을 가장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핵심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문제는 것 이제 범죄를 설명해 드려가면서 중요한 게 이제 범죄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첫 출발점이 이제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재확인이 됐고 그것이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졌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이 삼바 수사에 있어서 이 범죄 구성 요건들을 쭉 해 들어가는 데서 범죄의 동기를 설명해 들어가는데도 네. 일단은 좀 그 장애물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있고 공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법정 안에서의 다툼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삼성을 옹호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왜 경제 불확실성을 얘기했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가 비행기 뜰 때 비바람은 뚫고 이륙해요, 그죠? 네. 근데 안개가 끼면은 이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을 이제 놓고 본다면 이런 다시 이제 그 파기환송이 돼서 더구나 이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죠? 높아졌죠. 지금 뇌물 액수가 50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횡령에까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제 삼성이 작년에도 180조 미래 투자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리더십 리스크가 굉장히 컸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외적인 여건도 큰데 말하자면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이제 업황에 지금 뭐 퇴존이 그다음에 수출도 급감하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법인세까지 지금 거의 19조 가까이 지금 줄어든다고 예측되는 판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부에 또 이거는 어떤 그 저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에 달렸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이제 그걸 뭐
뭐 사법 자제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또 지혜도 같이 발휘해서 인신 구속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바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점인데요. 네, 예. 그 생각입니다. 리더십 그 리스크가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게. 대법원 판결 전에 사실은 좀 일각에서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이제 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그 직격탄을 맞았던 1순위가 바로 삼성전자였고 이런 어떤 대외적 환경 속에서 과연 대법원 판결이 왜곡되는 게 아닌가 바로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을 고려를 해서 대법원이 법리 이외의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일각의 우려가 있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상당한 어떤 그 호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의 문제인데 파기환송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렇다고 해서 구속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신병의 뭔가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너무 어떤 위기론으로 이제 갈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기간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이건 좀 그냥 지켜봐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근데 좀 그 들어요. 부분은 이 구속 기간 중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 인과관계 없는 거를 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삼성 주가도 거의 뭐 17, 18% 가까이 떨어졌고 지금 전체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0% 가까이 지금 이 말하자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그 방향 속에서 리더십의 리스크는 오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지혜 발휘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의견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좀 뭐 일치되는 부분도 있는 거로 좀 맥락상 그렇게 읽혀지고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가 이 선거제 개편안을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의결했는데 좀 상당히 그 격렬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아니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3명씩 3분 만에 끝내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못 들어갑니다. 19분 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대한민국이 민주당 겁니까? 국회가 민주당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은 이럴 수 있어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정개특위 관련해서 이 선거제 법안이 목요일 바로 오늘쯤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도 이런 분위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렇게 또 의결된데 격렬하게 또 항의하고 막 그럽니다. 네. 어떻게 좀 화면을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택일이 오늘이냐? 그래서 내일도 있는데 사실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죠. 넘어가면 주말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말엔 잘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왜 오늘이냐? 결국 금요일 같은 경우로 놓쳐버리면 사실 이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상황이 종료되고 처리가 안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만약에 불상사를 염두에 두면서 데드라인으로 목요일을 잡은 것. 이 측면을 좀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오늘 청문회가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문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무위원회 청문회, 그다음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농해수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정회가 돼버렸습니다. 요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회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어떤 법사위에서 이제 그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 이제 바로 그 데드라인이 오늘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상관관계 속에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은 있는데 그냥 너무 음모론적으로 이제 봤던 부분들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목요일 이야기는 한참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것인데. 그 뒤에 청문회 일정이 9월 2일, 3일까지로 그 뒤에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법사위에서의 어떤 증인 채택 시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결정됐기 때문에 좀 거꾸로 역으로 하면서 좀 이제 맞춰 들어간 해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 정도로 그냥 가름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자유한국당 민주주의 폭거라면서 이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삼았지만 또한 특히 선거제 개편안에서 내용적으로 뭐를 문제를 삼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네. 의원 정수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그 말하자면 어제도 저희가 의심암귀라는 말을 했지만은 의심암귀에 해당되는 그 말하자면 지금 그 음모론적 그 판단은 뭐냐면 이거죠. 지금 범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개헌까지 밀고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 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인데 결국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저희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줄어들고 네. 나머지 당들이 이제 약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현실적인 어떤 그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기네 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은 말하자면 이런 그 앞으로 진행될 총선 이후의 어떤 그 이 정치 스케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 극력 저항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반발하고 저항했지만은 이 단계에서 자기네가 그렇게 크게 뭐 총력을 여기다가 쏟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우선은 이제 조국 청문회 이 화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네. 첫째 있을 것이고 네. 둘째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거는 본회의 통과 못할 거다 하는 판단을 저는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네.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지역구 의석 28석 줄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독재 정권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예, 전에 예. 이동관 수석께서 이제 판결 내용에서 불확실성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쯤에 표결 처리가 될 거는 예고가 됐을 때 자유한국당발 뉴스가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그 전면적인 보이콧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도 투쟁으로 가면서 의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갑자기 기껏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잡아놓고 전면 보이콧 의총에 올려버렸어요. 어제 네.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락가락하는 부분들. 제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내 지도부의 그 중심, 원내 지도부가 정말 중심과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워낙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제가 조금 전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두 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정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형식 논리까지는 갖다 붙이지 않는다더라도 사실은 상관없는 상임인데 청문회를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데 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또 엉뚱한 대로 또 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이 물음표는 계속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불확실성 얘기를 근데 좀 지금 그 이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확실성 이야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정개특위 전체를 통과했으면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갈 텐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각 당마다 이해득실을 좀 따져볼 텐데 그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몇 개를 못 얻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연동 비율을 넣어서 많은 의석 혹은 다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면 뭐 제3지대 창당에 관심을 가졌던 바미당이라든지 뭐 여러 정당들이 자칫 본회의에서 어떤 뭐 적극적인 의사를 동그라미 쪽에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이게 될까 말까 했던 정개특위가 우선 이 선거제 법안 정개특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또 불확실성이 좀 통과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덧붙여 보고요. 정당의 미래의 불확실성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인데 이를테면 그걸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민평당 입장 호남에서 제일 의석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과연 흔쾌하게 동의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합 집산의 어떤 그 동력도 물론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실 우리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자기 배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마지막에 그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는 오늘 또 뭐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이 여당과 검찰의 이 갈등의 양상이 외형적으로는 충돌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그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부산 의료원장 그 임명 관련 의혹의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저는
사실 당연히 이쪽으로 가리라고 예측을 했었던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갖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다는 황소의 뿔은 들이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검찰의 칼은 수사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칼 휘두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왜 검찰을 맹공했잖아요. 예. 저는 진짜 좀 심하게 하면 검찰의 영리를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뿔로 들이받게 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 가장 핵심 고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 수도 없이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거의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하루에 한 건, 두 건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예. 이른바 피의 사실 유포 그거를 갑자기 문제 삼아가지고 책임져라까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이 그러면 피의 사실 유포가 아니고 해명을 했죠, 그죠? 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럼 이 고리를 우리가 진짜 한번 밝혀보겠다는 오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 당연한 이 다음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그 말 지적했던 거론했던 이해찬 그 여당 당 대표의 어떤 그 격앙된 반응에 촉발된 거는 결국 압수수색물에서 나왔던 네. 그 대통령 주치 관련됐던 인물. 네, 또 문건에서 나왔다는. 예, 그렇죠. 네, 그 네. 인물에 또 연관되는 또 노안중 그 의료원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네. 그렇게 결국은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좁은 공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압수수색 시행되던 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은 게임에 참여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국은 상투를 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증이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우리가 흘린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관련 문건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럼 기자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이게 흘리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주었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컴퓨터에 들은 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 기자가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검찰 조직 차원의 어떤 그 유포이든 아니면 검사 개인의 행위든지 간에 결국은 흘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A라는 사람이 그 피의 사실이 유포가 됨으로써 자기의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중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만약에 고의든 미필적이든 뭐든지 간에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결국은 청문회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엄호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게임의 반칙 아니냐. 네. 1대1의 게임이 아니라 2대1의 게임으로 바뀌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항변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한 2, 3년 사이에 참 또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또 공세를 취하는구나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적폐 수사한다고 몰아붙일 때 거의 매일 중계 방송하듯이 나왔었어요. 검찰 수사 내용이. 네. 그것도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예. 저도 당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주 얘기할게 기억 나온 거니까. 네. 저도 모 방송사 사장으로부터 90몇 번 청와대 부근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저는 만난 일도 없는데. 왜? 보니까 그분이 독립문 근처에 살면서 네. 말하자면 혼자 마침 집을 얻어 그래서 밥을 그 근처에서 많이 먹었나 봐요. 카드 긁은 카드 거. 네. 긁은 걸 갖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못 참는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랬더니 네. 그다음에 쑥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심지어 지금 여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 최순실 400억 찾는다고 독일 돌아다니고 예. 심지어 여성 대통령의 참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까지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검찰발로 또 많이 흘러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집단 건망증도 아니고 특히 이해찬 그 대표 말씀은 무슨 좀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뭐 집단 침해도 아니고 좀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편이시고. 여기서 이럴 때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자제를 지키면서 검찰이 똑바로 수사하기 바란다. 네.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 한 요거는 건을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후한무치예요. 의원이 뭐 독일 찾는 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의원의 어떤 그 자기 그러니까 활동이니까 옳건 그르고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네. 문제는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했는가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이른바 내로남불 네.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여일 때 입장과 야일 때 입장이 다르고 그 피의 사실이 흘려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가의 측면에 있어서 네. 어느 한쪽은 뭐하고 어느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피의 사실 이걸 피의 사실이라고 네. 표현하는 게 과연 적당한지 다시 말해서 조국 후보자 자체가 지금 피의자로 성립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바로 그대로 어떤 청문회 부분으로 그렇다 활용하는 게 옳다라고는 네. 연결되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저희가-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얘기는- 수천 건 중에 과거가 아니고 불과 2, 3년 안에 수천 건의 피의 사실 그 유출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건 딱 나온 걸 갖고 무슨 마치 뭐 알겠습니다. 큰일 난 것처럼 공격해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현명한 방법도 제 아니다. 눈을 피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피의 사실 유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제부터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한 인물 이해찬 대표잖아요. 이해찬 대표에 한번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떻게 어떤 뉘앙스를 했길래 이러는지 한번 들어보고서요. 이야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에 취재를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법무부나 청와대나 그런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하고서 전격적으로 31군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전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나오는 건 이제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적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었는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배치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동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 법무부나 청와대 이런 데 전혀 모르게 내지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의 어떤 주장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 수사와 관련해서 사전 보고 안 받는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도 어떤 전격적인 압수수색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청와대에 사전 협의 내지 보고가 없었느냐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청와대나 법무부나 이런 데는 전혀 모르게 하면서 언론만 알게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이 있다. 아, 그게 이제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뭐 첨언은 하지 그것도 않겠습니다. 팩트에 큰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언론에도 안 알렸어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건 피의 사실 흘러간 거를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저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언론에만 알리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피의사실 유포를 얘기한 건지 근데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이제 언론에 또 말하자면 그 CCTV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걸 갖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언론도 사실 모르고 아침에 깜짝 놀라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렇게 그래도 우리 천하의 그 이해찬 대표가 누굽니까? 민주화 그 투쟁에 그 혁혁한 그 좌표를 남기신 분인데 이렇게 그냥 저 그 근거 없는 말씀 함부로 하시면은 그 운동권 출신 전체의 어떤 신뢰에도 저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좀, 범위 예. 넓히지 마시고. 예. 좀 많이 넓힌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근데 옛날에 참 잘 아는 분이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이 조 후보자가 그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의 해석도 종합을 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결국은 청문회에 대한 어디 그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고 네. 청문회 이후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어떤 그 분석과 해석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뭐냐면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몰랐다라고 만약에 검찰이 주장한다, 윤석열 총장이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상식에 부합되지 않고 너무 순진한 얘기다. 네. 그 정도로까지 순진하냐? 저는 여기에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던 바가 뭐냐면 검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자 워낙 중요한 공적 사안이고 네. 그래서 자료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좋다.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나 또 불필요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뭘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 확보했으니까 좋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스톱. 자료는 확보를 했으니까 청문회 끝날 때까지만 일단 스톱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올고 저는 이거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요거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고의적으로 검찰이 흘리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명백한 반칙행위라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뭐 이런 취재 옛날에 언론인 때 많이 해봤지만은 그 사실은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뭐 흘리는 것이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워낙 취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검찰에서 분명히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 사법사상 피사실 그 유포죄로 처벌받은 경우 한 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수십만 건이 유출되고 유포됐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제가 정치적 압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자제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말은 제가 뭐 그 현실적으로도 말씀은 이를테면 지금 이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압수수색 문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본격 수사는 이제 그 청문회 뭐 곧 이제 다가오니까 그 뒤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네. 제가 이제 그 유시민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이사장 얘기로 지금 오늘 그 지금 질문이 이제 나온 거니까 네. 저는 유시민 이사장 그 지금 이 얘기는 그 이거 좀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임명하지 말라고 그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오바다. 이거는 진짜 오바네요. 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지금 특히 그 사모펀드나 공동학원 그 재산 채무 면탈이나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사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아니 안 드러났으면 수사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려졌으면 인지 수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 우회상장 의혹 그다음에 더 오늘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싶으네요. 아까 그 대법원에서 그 판시하는 중에 한 가지 더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구체적인 내가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손해를 안길 거야.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맥락이 있으면 그게 부정청탁이라고 판시한 거잖아요. 지금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뒤에 그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펀드에서 움직여간 돈의 이상한 흐름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청탁이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근거 없이 그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그분이 혹세무민 방지하기 위해서 알릴래요 했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피의라고 하는 게 의심을 산다, 의혹을 네.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의심이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동관 수석이 지적하신 문제도 그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일관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문제는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어떤 그 정당성과 진정성과 해석이 달라지고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데 자 과연 시점이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점이 너무나 묘하다. 네. 너무나 묘하고
상식을 가지고 상식까지도 필요 없어요. 아주 그 기초적인 그 인식 능력만 있다면 이게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저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갈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왜 시점 선택을 하느냐. 저는 일단 계속 일관돼 이것만 좀 일단 지적을 네. 하고 그 상태에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면 검찰의 그 다음 노력이 있다면 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나오고 아까 이제 그게 피의 사실을 흘린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인력을 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내용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파일 중에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어디서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접하거나 해서 보도가 될 수도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문장으로 인력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문장화된 표현이 네. 과연 어떤 기자가 열심히 발표하다 우연히 걸린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이동관 수석도 언론계 선배시지 않습니까? 내부 제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심지어 그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검찰청 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저도 그래서 특정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서 쓰레기통 뒤져. 어제 압수수색인데 예. 뭐 어떻게 벌써 쓰레기통으로 가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일방적 공세가 네.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점상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의 그 지금 뜻을 우리가 자꾸 의도를 뭐 과잉 해석하기도 하고 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윤석열 검찰은 우리는 청문회 그런 관계없이 우리 할 일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 다 간두고 조국 후보자는 형사 피의자다 이 말이에요. 네.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네. 말씀드리면 검찰은 피의될 행동을 하지 말라.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예, 좀 전에 이제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수석이 조금 전에 피의 사실 유포가 숱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처벌받은 건 한 건도 없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좀 한번 좀 약간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내일이라도 한 좀 건 한번- 있었죠. 한 건. 그런가요? 지난번에 그 우리 노건평 씨 그 관련해서 네. 말하자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네네. 그것이 이제 밖에 그 흘러나와서 보도된 거에 대해서 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나 그거 말고 검찰이 직접 무슨 저 언론에 흘려서 이것이 네. 언론 플레이를 해서 문제가 돼서 그 처벌받은 것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 중에는 다른 것도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한번 그 부분은요 좀 확인 좀 해보겠고요. 그 윤석열 검찰이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으로 시작해서요 그 뭐 관계자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문을 통해서 이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분석 작업 어느 정도 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 관계자들을 이제 소환할 것인데요. 그 이제 소환이 이제 청문회까지 바타기 때문에 일정이 그 이후에 뭐 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려다가 이 제지당했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뭐 사업적으로 개인적인 용무로 나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 지금 환경 보도를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그 전 재수 씨가 지금 그 항공사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 항공사 업무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지당했고 출국 금지 조치된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 이게 지금 보도 내용에 이제 그 줄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사전에 원래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네. 지금 뭐 저도 확증이 있는 건 아니나 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계좌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금의 흐름 중에 어딘가에 말하자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게 그 출국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해찬 당대표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런 어떤 국면이 아직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조국 후보자에게는 뭐 마냥 불리하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는데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원래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공언에 따르면 1시 반이나 2시에 네. 증인 그러니까 채택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다. 네. 증인 채택 보는 표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표결에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결로 가는지 혹시 표결이 이루어졌는지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넘겨버리는데 만약에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증인을 한 명도 못 불러요. 시간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또 그러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인가.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이 네.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근데 요 요인을 빼고 본다면
그 다음 주 초에 청문회까지는 일단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 유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문제는 그 다음이 되겠죠. 청문회 끝난 다음에 네. 어떤 그러니까 추가로 있게 되는 어떤 그 이제 절차, 네. 다시 어떤 재송부 요청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청와대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걸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에 이어서 또 라이브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두 분한테 매번 주어지는 마지막 한마디 부분이 시간이 좀 한 30초인데요. 딱 그 준비한 것만 한마디씩 하고 바로 끝낼게요. 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네. 뭐냐면 절차는 끝나도 파장은 계속될 게 여러 가지가 좀 오늘 저희가 논의한 모든 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인도 얘기한 대로 그 3사의 탈핵을 받은 형조판서 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형조판서잖아요. 네. 근데 언관을 얘기했었죠. 우리 저 후보자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두 번이나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아주 중대한 세태 때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가 합동으로 합니다. 네. 그럴 때 아무도 조선 역사상 폭군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거부한 일이 없었어요. 임금이. 알겠습니다. 면직했단 말입니다. 그 의견대로 제가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